우선 배에 발생하는 병해충 중에 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병은 과수화상병, 그리고 이제 과수화상병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나 생리장애, 그리고 배 검은별 무늬병, 흑성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배 붉은별 무늬병, 적성병이라고 알고 있는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수화상병은 막대 모양의 세균인데 그 꽃피는 3주 동안이 최고 위험 시기입니다. 그리고 병 발생 시기는 5월에서 6월에 거의 70에서 90%의 발병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발병 과원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78%가 발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봄하고 여름에는 꽃, 과실, 해까지, 잎 이렇게 감염이 되고요. 가을, 겨울에는 해까지, 가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균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으로 생겼고, 네, 이제 봄에 작업 중에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은 감염된 배나무 줄기의 궤양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요. 이 균이 전파되는 방법으로는 비, 그리고 바람, 그리고 꽃을 찾는 방화곤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주 식물로는 배, 사과, 복숭아, 자두, 매실, 체리, 살구, 아로니아, 모가, 앵두, 장미과 속에 속하는 식물들이 있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비나 바람, 곤충 등을 통해서 이제 꽃에 있는 암술 머리가 먼저 감염이 되고 그 후로 꽃받침을 따라서 이동하고 줄기와 잎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순서로 감염이 됩니다. 병원균의 생존 기간은 토양에서 한 달 이상 생존하고요. 전정된 가지에서는 10일에서 약 30일 정도, 그리고 이제 작업복에서도 15일간 살아남습니다. 또한 전정가위에서도 6시간 살아남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이제 다른 과원으로 옮기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과원에서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과수화상병의 증상은 불에 댄 것처럼 말라 죽는다고 해서 화상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 유럽 등 지금 전 세계 47개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발생 과원은 폐원이 되고 3년 이내 기주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발생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 꽃, 그리고 과실, 그리고 대목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 전체적인 대표 증상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가지가 50% 50cm 이상 잘 자란 상태에서 그대로 말라 죽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30cm가 안 되는 가지가 이제 죽는 경우는 이제 백문우병, 흰날개 무늬병 등의 뿌리장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 길이도 유심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초, 해가지의 대표 증상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잎맥과 잎자루 부분이 물에 데친 듯이 이제 병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말라 죽으면은 다른 것처럼 이제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끝이 휜 상태로 나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의 경우에는 이제 가을, 겨울에는 껍질이 말라 죽고 봄, 여름에는 줄기가 말라 죽고 줄기 위로 요 침출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세균액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꽃과 어린 열매에서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꽃과 열매 자루, 이제 과총, 그리고 이제 과총 엽도 동시에 말라 죽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침출액 같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낙과되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심되는 나무가 발견되면은 이제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농진청에 보시는 보시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개화 전후에 적용약제로 방제를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구, 농기계, 작업자 등을 철저히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소독액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로 감염 부위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궤양이 발생한 부위로부터 40에서 70cm를 절단을 하고
절단된 부위는 도포제를 처리해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절단한 톱이나 가위 같은 경우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독액 만드는 방법입니다. 에탄올 70% 소독액을 만드는 방법인데, 보통 시중에서 살 수 있는 83% 에탄올의 경우에는 이 에탄올 250ml에 물 47ml를 섞어서 혼합을 해주시면은 70% 에탄올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소독용으로 뭐 99%나 100% 에탄올을 구하시게 되면 7대3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작업복이나 장갑, 작업모, 그리고 뭐 가위라든지 신발 등에 뿌려주시면은 소독이 되고요. 염소 소독액 200ppm의 소독액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4% 염소가 들어있는 락스는 100ml, 그리고 12% 염소가 들어있는 락스는 33ml에 양조식초 24ml, 그리고 물 20L를 섞어주시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L라 양이 많기 때문에 톱이라든지 이런 좀 큰 농기구들을 소독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액은 혼합한 다음에 하루 이내에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에탄올 소독액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궤양 증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겨울철에 겨울 전정을 하면서 보이게 되면 전정을 해주시는데,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서 40에서 70cm 아래를 절단을 하고, 그리고 약재를 도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도구는 이 나무를 전정을 할 때마다 이제 바꿔주셔야 하는데, 이런 작업은 보통 이제 위험한 과원이 옆에 있다거나 했을 때 주로 해주시는 거라, 이제 감염이 안 되었거나 하는 데서는 항상 소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주의하는 입장으로서는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물과 비료주기, 방화곤충 관리 등이 있는데요. 개화 기간 중에는 가급적 이제 관수를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위에서 물을 뿌리게 되는 스프링클러를 조금 사용을 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화상병의 경우에는 이제 물에 튀어서 이제 옆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수를 하시려면 이제 바닥에 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화상병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로 봄에 발생하는 흑성병도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에서 뿌리는 이제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병이 조금 전달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실 때에는 개화 기간 중에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 시비를 조금 과하게 하실 경우에는 화상병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비 수준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기에는 수분용 방화곤충을 이동을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개화기에 살충제를 치게 되면은 그 전에 미리 주위에 있는 양봉업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양봉업자들이 이제 벌이 밖에 나갈 때 약을 맞지 않도록 미리 이제 닫아둔다거나 가둬둔다거나 해서 이제 벌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고, 곤충이 움직이는데 약을 살포하는 것에 조금 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목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접수와 묘목은 과원 내로 절대 들여오지 않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접수라든지 묘목에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려 있게 되면 과원 안에서 퍼지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출처를 꼭 분명하게 한 묘목이나 접수를 구매해서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수채 관리의 경우에는 병이 감염된 게 걱정되시면은, 혹시나 이제 병이 감염됐다 싶으시면은 순지르기는 최소화하고 유인 위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병이 확산될 것 같을 때에는 이제 적화보다는 적과 위주로 결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전정을 피하고 소금전정 위주로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병에 확진이 되시면 이제 긴급 방제 명령서를 받고 10일 이내 매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긴급방제는 농업기술센터나 이제 농업과학원 이런 곳에서 이제 병이 감염이 됐다 하고 왔을 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 화상병과 유사한 증상으로는 그 동고병이라고 얘기하는 줄기 마른병, 그리고 녹줄기 마른병, 그 백문우병이라고 얘기하는 흰날개 무늬병, 붕소장애 등이 있습니다. 우선 줄기마른병의 경우에는 지하 수위가 높거나 미숙퇴비를 과다 사용했을 때 이제 뿌리가 먼저 죽게 돼서 진행되는 경우이고요. 이제 사진에 보시는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과수원에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배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뭐 유공관이라든지 양거배수, 명거배수 등을 해서 이제 배수를 잘 해주시는 게 병 방지에 좋습니다. 그리고 녹줄기 마른병은 그 한여름 그리고 이제 태풍 후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발생을 많이 하는데 그 쇠에 이제 녹물 나오는 색깔로 이제 병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백문우병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과습한 토양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숙 유기물을 시용을 했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문유병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방제 방법은 이제 성목 한 주당 수화제 100에서 300리터를 뿌려주셔야 되고요. 그 입제는 평방미터당 4kg를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토를 할 때 미숙 퇴비 말고 완숙 퇴비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문우병이 퍼지지 않도록 이제 땅을 조금 파서 그 부분을 격리를 시킨다거나 토양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문우병 역시 그 배수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배수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붕소장애도 이제 화상병처럼 보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증상이 해까지 끝부분의 잎이 작아지고 말라 죽기 때문에 말라 죽는다는 증상만 보고 화상병으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신고나 금촌추, 추황배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붕소가 결핍되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새 뿌리가 적은 경우에도 이제 붕소가 결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흑성병입니다. 이제 흑성병은 보통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잎 감염이 잘 되는 온도가 15에서 20도. 그 최저 8도에서 25도까지 그 온도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상대 습도가 95%, 그러니까 습기가 엄청 많은 날, 그게 이제 보통 48시간 이내에 침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복기는 그 10에서 35도에서 약 2주 정도, 보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 잠복기가 지난 이후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잎이 나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잎은 그 균이 뚫고 들어가기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발병을 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신초에 감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발생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봄에 발생을 했다가 2차 감염으로 가을에 발생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름에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성병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잎에 나타났을 때는 그 이제 앞에 보시는 사진, 과실, 그리고 이제 엽병 그 주위에 나타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흑성병의 방제 방법은 봄에 이제 초기 방제를 해야 하는데 개하기 전에 이제 흑성병 등록약제를 1회 내지 2회 정도 살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병든 잎이 증가할 때 약 5월 상순 무렵 이제 발생이 많게 되면은 그 강우 조건에 따라서 등록약제를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비 오기 전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9월 하순 이후에 이제 가을 비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봄에 감염됐었던 것이 이제 2차 생장을 한 신초에 또 퍼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예방제 위주로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성병에 대해서 그 저희 농진청에서 개발한
이제 배방제 도우미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방제 결정을 이제 돕는 앱인데 그 구글에 들어가시면은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2번 페이지에 그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본인의 과원 위치, 그리고 이제 언제 무슨 약을 쳤는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육 단계, 그 3번에 보시면 생육 단계, 그리고 이제 병든 잎이 몇 % 있는지 선택을 하시고,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약을 이제 앞으로 쳤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언제 방제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 이제 기온이라든지 했던 약제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게 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보시는 뭐 작용 기작이라거나 뭐 제품을 추천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제품의 조금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성병 방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앱 깔아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배 방제 도우미 찾으시면 무료로 다운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적성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병은 이제 배나무와 향나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감염을 시키는 균입니다. 보통 과실보다는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침입을 하기 때문에 잎 감염이 많고 주로 어린 잎에서 감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잎이 25일 이상 되면 감염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초에 주로 피해를 나타내는 병이고요. 그리고 과실에도 감염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일단 감염이 되면 눈으로 확실히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기형이 되거나 이제 낙과하게 되므로 이제 적과하실 때 잘 보고 적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잎이 이제 심하게 병들어서 그 보시는 녹포자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광합성 양이 조금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과실 품질에도 좀 좋지 않으니까 예방 잘 해주셔야 되고요. 증상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성병의 기주로는 주로 가이즈가 향나무, 그리고 향나무, 눈향나무, 둥근 향나무 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균의 이제 보균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가이즈가 향나무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농가에는 가장 위험한 향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혹시 이제 주위에 이런 향나무가 있으면은 주의를 매우 해주셔야 되고, 혹시 집에 있다고 하시면은 없애시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즈가 향나무 다음으로 감염력이 높은 게 향나무, 눈향나무인데 그 왼쪽에 보시는 게 향나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눈향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은 밑에 적혀 있는데 그 향나무의 경우에는 이제 정원수로도 이제 소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원 농가들이,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나 이런 게 농가 근처에 있게 되면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둥근 향나무는 이제 저희 주로 이제 학교 근처나 이런 데 보시면 있는 조그만 향나무인데 이 향나무는 이제 포자 생성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위험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심한 해에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향나무는 저희 연구소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는 대로 향나무와 배나무의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2km 이상 떨어졌을 때는 감염이 되지 않지만 100m 이내에 있을 때는 98.7%가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500m 이내에는 51.3%, 그리고 500m가 넘어가면 그래도 비율은 떨어지지만 감염률은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1km는 떨어져 있어야 이제 향나무에 대한 적성병 피해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 적기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인데 이때 이제 흑성병 방제를 하시면서 같이 방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제는 전용 약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같은 약제를 계속 치게 되면 균에도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심식충이라고 하는 갉아먹는 해충, 주로 나방, 유충, 애벌레들이 있고요. 이제 흡즙 해충은 찔러서 빨아먹는 해충, 그러니까 나무위, 깍지벌레, 노린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재 해충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돌발 해충, 외래 해충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로 해마다 큰 피해는 주지 않지만 한 번씩 발생을 대량으로 했을 때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는 해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요 해충 나방류에는 복숭아 순나방,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 부치, 그리고 심식나방, 입마리나방, 그리고 거세미나방, 쐐기나방류가 있고요. 나무이나 깍지벌레류로는 주경배나무이, 가루깍지벌레류, 그리고 이제 노린재류 등이 있습니다. 잠재적 해충으로는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 등이 있고요. 복숭아 순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이제 다 큰 애벌레 상태, 노숙 유충 상태로 그 배나무 조피 밑에서 월동을 하고요. 이제 4월 달쯤에 나와서 신초를 가해하고 과실을 가해하고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받은 신초 과실은 이제 따가지고 물에 담궈서 어떻게 보면 익사를 시켜서 죽이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 절감에 조금 좋기는 한데 사실 계속 따서 이렇게 담궈두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따 방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나방 성충은 그 과실이 익을 때 나는 냄새를 맡고 날아서 알을 낳기 때문에 수확기에 피해가 심할 수 있습니다. 성충의 발생 시기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그리고 6월 중하순,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인데 그 방제 시기는 이 각 세대의 성충이 낳은 알이 부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그리고 6월 상순에서 중순, 그리고 7월 중순에서 하순, 그리고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인데 이때 7월 중하순 이때가 3세대 성충 발생기고 그 중생종일 경우에는 이때 발생하는 이제 그 순나방을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는 4세대 성충기가 4세대 성충 발생기인데 이때는 이제 만생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제를 이 시기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순나방 신초는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증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순 끝부분이 이제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휘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으로 유충이 들어가서 신초를 가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 부치라는 게 있는데 형태적으로는 복숭아 순나방하고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전문가들도 그냥 딱 보고 아 순나방이다, 순나방 부치다라고 구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형태가 매우 유사한 종인데 그 수컷의 날개 모양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제 옆으로 조금 튀어나온 게 순나방 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이 종을 확인을 하기가 이제 분류를 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 종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은 복숭아 순나방하고 같이 발생을 하는데 신초는 가해하지 않고 과실을 가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신초 피해가 적더라도 복숭아 순나방 부치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확기 때 과실 피해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감안하시고 이번에 우리 밭은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방제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 4회 발생하는데 그 월동 성충은 4월 하순에서 중순에 발생을 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순나방하고 발생 시기가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약제 치실 때 같이 이제 방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나방 부치는 그 전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다가 12년도에 배광원에 발생을 한다는 이제 논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제를 하는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초는 가해하지 않기 때문에 월동 성충보다는 이제 착과가 된 6월 이후부터 방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지역으로 보면 나주 지역은 6월 상순에서 7월 상순, 8월 상순 이때가 발생 최성기고요. 이제 안성, 충남, 천안 지역 쪽을 보시면 6월 상순에서 7월 중순, 8월 중순 이때가 이제 방제 적기이기 때문에 전주 지역에서는 그 중간쯤 이제 잘 시기를 보고 방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실 피해 사진인데 보통 이제 순나방의 경우 육아 위쪽 부분에 이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이제 봉지를 씌울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육아 봉지 씌울 무렵에 발생한 애들 얘기고요. 여름에 보시면은 옆구리에 과실이 커져서 봉지가 닿게 되면 옆구리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옆구리를 뚫고 들어간다거나 윗부분 아랫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는 복숭아 순나방 구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심식나방입니다. 그 심식나방의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대만으로 수출할 때 복숭아 심식나방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연 2번 발생하는데 6월 상순에서 8월 상순, 그리고 7월 하순에서 9월 상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겹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상순에 첫 세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봉지를 씌운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요즘 겨울철 기온도 높고 이제 이상 기온으로 발생이 조금 빨라질 수 있으니까 봉지 씌우는 걸 조금 더 땡기시고 그리고 약재 처리하실 때 유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심식충류와 마찬가지로 과실은 따서 물에 담가서 익사시켜 죽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알이 낳은 그 성충이 낳은 알이 부화하는 시기인 6월 중하순, 8월 중하순에 약재를 살포하시는데 이때 이제 복숭아 순나방 2세대, 4세대와 방제 시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순나방 구치, 심식나방, 복숭아 순나방 다 같이 동시 방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마리 나방류는 이제 조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사과무늬 잎마리 나방, 사과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 차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린 유충으로 이제 조피 밑에서 월동을 한 다음에 깨어나서 이제 꽃눈 속으로 들어가서 가해를 시작을 하는데 그 4월 중하순에 개화 전에 방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 생육 후기에는 과실도 가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화 전에 월동 유충이 가해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 발생하기 전에 약제를 살포해야 된다고 하는데 100화총당 유충이 5마리 이상 발생했을 때를 다발생이라고 보시고 약제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충이 산란하는 시기 중심으로 약제를 살포하는데 이건 이제 저희 그 원예원에서 조사된 또 다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 사과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 차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을 봤을 때 그 이제 전 남쪽, 경남쪽, 그러니까 남부 지역 쪽에는 차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과 사과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사과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은 전국적으로 분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의 경우에는 이제 그 위쪽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이 발생을 하는지 이제 잘 보시고 예찰하고 이제 방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그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이나 사과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 그리고 차 애모무늬 잎마리 나방이 어느 시기에 발생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잎마리 나방이 과실에 피해를 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제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데 그 잎마리 나방의 경우에는 순나방하고 심식나방처럼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그 과피 주위를 많이 파고들기 때문에 조금 넓게 퍼져서 조금 갉아먹은 정도의 이제 상처가 나기 때문에 유곽에 피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코르크화된
증상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요 밑에 빨갛게 보시는 것이 입마리 나방류 유충이 안에서 가해하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부분은 입마리 나방류의 가해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그 내 과원에 발생하는 해충이 어느 종류인지를 확인을 해야 적용약제라든지 방제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하고 복숭아 심식나방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과실을 파고들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복숭아 순나방의 경우에는 아까 사진에서 보신 배설물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밖에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그 애벌레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심식나방의 경우에는 밖에서 보이는 배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심식나방 안에다 쌓아두기 때문에 과실을 잘라봤을 때 안에 이제 배설물이 쌓여 있다. 그러면 심식나방이고요. 잘라봤을 때 안에는 배설물이 많이 없지만 밖에 배설물이 많이 있다. 그러면 복숭아 순나방이라고 보고 방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방류 중에도 어떻게 보면 잠재 해충인데 그 주로 큰 피해는 주지 않지만 한 번씩 대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방입니다. 담배 거세미 나방이 있는데 그 배과원에도 발생을 하고요. 세 번째 보시는 잎이 이제 그 두 번째 보시는 사진에 있는 유충, 1,2령 유충이 피해를 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잎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가지 하나가 완전 잎이 초토화된 것을 본 적도 있고요. 이제 평소에는 가해를 하지 않지만 많이 발생했을 때 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거세미 나방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잡초 등에 많이 있는데 그 배를 수확해서 놔뒀을 때 수확한 배를 가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한 배를 예를 들어 과원에다가 잠깐 두고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다른 거를 하신다고 하실 때는 그 두신 그 컨테이너 같은 거 옆에 이제 약을 뿌린다거나 그 이제 비닐 등으로 싸서 이제 얘네들이 침입을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 따놓은 배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쐐기나방류의 경우에는 이제 발생을 하는 농가가 있고 하지 않은 농가가 있는데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되게 그때 보면 까다롭더라고요. 작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잎 뒤에 숨어서 가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데 작업을 하다가 쐐기에 쏘이면은 이제 그 통증, 가려움, 알러지 반응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응급실도 실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쪽 첫 번째 보시는 사진에 저게 이제 쐐기나방류 고치인데 겨울 전정을 하실 때 저런 고치들이 보인다 하시면은 따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거나 전정가위로 그냥 잘라버리시는 게 방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 보시는 사진에 있는 어린 약충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지 않지만 아래 보시는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쏘여도 아프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고치를 발견을 했을 때 그때 방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경배나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흡즙 해충입니다. 그러니까 주경배나무이는 예전에 저희가 꼬마배나무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이제 그 자기 이름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경배나무이라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경배나무이는 여름형, 겨울형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1년에 약 5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름형, 밑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겨울형이고요. 겨울형은 이제 10월 중순 무렵 발생을 해서 이제 조피 밑에 숨어서 겨울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조피 밑에 숨어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저온성 해충입니다. 저온에 강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추워도 살아남는데 반대로 여름이 더울 때는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도 얘네들은 이제 월동을 하고 위로 올라와서 산란을 시작하고 세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동 이후에 초기 방제가 주경배나무에는 가장 중요하고요. 초기 방제를 잘 해주시면 1년 내내 밀도가 확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알 사진이 있고요. 옆에는 이제 약충입니다. 약충은 엽총이나 과총 틈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생육기 방제보다 잎이 없을 때 월동 성충의 방제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주경 배나무의 방제 적정 시기는 월동 후, 개화 전후, 그리고 생육기, 그리고 이제 조금 추가를 하자면 월동 전에 이렇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2월 중에 월동 성충이 약 80%가 나무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방제 적기라고 하는데, 이제 조건은 이제 빨갛게 표시해 놓은 글과 같고요. 지금 조사 기준은 중부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이나 이제 아마 전북까지도 겨울철 온도가 따뜻할 때에는 이 기준보다 조금 더 빨리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원에 이제 배나무위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많이 올라왔는지를 보고 방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월동성충 방제 방법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이제 개화기, 그리고 만개기 무렵에 이 월동성충이 낳은 알이 부화를 해서 약충이 피해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를 개화 전후 방제기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5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형 성충이 발생을 하고 생육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생육기 방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부터 월동형 성충이 발생을 하는데 11월에서 한 2월 정도까지 월동을 하기 때문에 월동기 그리고 월동에 들어가기 직전에 방제를 한번 해주시면 이제 더 확실히 방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월동 후에는 보통 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 최고 온도 6도씨 이상인 날이 누적이 됐을 때 16에서 20일이 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이 매일 6도씨가 넘는다고 보면 2월 16일에서 2월 20일이 방제 적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온도가 낮은 날이 있으면 그 날을 빼고 이제 누적을 해서 하면 되는데, 나주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실제 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랑 거의 한 10에서 15일 정도 차이가 났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나주 지역에서는 제가 직접 관찰을 하고 방제 적기를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 적기는 월동 성충이 나무 위로 이동을 해서 알을 낳기 이전까지 해서 여기 16일에서 25일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산란을 하는 개체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 16에서 20일 무렵에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화기 무렵의 방제는 이제 만개기 무렵인데 월동 성충이 낳은 알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충이 부화하는 시기인데, 이게 한 50% 정도가 부화할 때가 만개기랑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가 조금 어려운데 방화곤충 피해도 줄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만개 일주일 전 혹은 만개 직후에 방제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생육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총 안쪽, 엽총 안쪽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과실을 막 파먹는다거나 이런 피해는 주지 않지만 이제 수액을 빨아먹고 이제 다발생을 할 경우에는 조금 신초나 이런 생장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제 피해가 심하기도 하고요.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감로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딧물처럼 엉덩이에 끈적한 달달한 액체를 냅니다. 그게 이제 잎에 붙게 되면 거기 곰팡이가 피게 되고 그게 이제 그을음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을음병의 경우에 이제 잎에 많이 나타나게 되면 광합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비를 타고 과실 안으로 들어가면 과실에 이제 검은 그을음이 흐른 자국 등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시기별 방제법은 수상이동 시기에는 보통 40배 희석한 기계 유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동해나 냉해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기계 유제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피해가 나무에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기계 유제 말고 적용 약제를 살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개기 무렵에는 꿀벌의 독성이 적은 약제, 그리고 이제 생육기 중에는 이제 자꾸 한 약제만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용 기작을 이제 돌아가면서 약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루깍지벌레의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봉지 속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고, 나무에도 이제 틈바구니 이런 데 많이 끼어서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루깍지벌레가 이제 가루깍지벌레, 온실가루깍지벌레, 버들가루깍지벌레로 한 3종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루깍지벌레의 경우에는 연 3회 정도 발생을 하고, 월동은 알덩어리로 이제 좁히나 잘라낸 가지 틈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경에 부화해서 이제 그때부터 세대를 시작을 하는데, 그 봉지로 이제 이동을 하는 세대는 2세대 발생 약충이고 7월 상순경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지 씌우기 전에 5월 상중순에 전용 약제를 살포를 하고, 이제 꽃이 진 후부터 이제 7에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를 해주시는 게 방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온실가루 깍지벌레는 이제 생활사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알려진 바는 없고요. 토양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란 시기는 5월 상순에서 6월 상순, 7월 하순, 9월인데, 그 9월에 이제 부화한 어린 벌레가 월동에 들어가고, 이제 10월이 되면은 이제 토양의 월동 개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6월 중순부터 이제 온실가루 깍지벌레는 이제 가해를 시작을 하고요. 버들가루 깍지벌레는 줄기나 이제 과실에 나오면서 이제 사질토에서는 뿌리에도 기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는 다른 가루 깍지벌레들과 유사하게 하고, 산란 시기는 6월 상순, 7월 중하순, 8월 하순인데, 세 종류가 다 봉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가루 깍지벌레류 방제 방법은 그 주경배나무 월동성충을 방제를 할 때 그 전에 그 조피 제거 작업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월동하고 있던 다른 월동 해충들하고 같이 방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이제 가지 유인할 때 가지가 찢어지거나 부러진 자리, 그 자리를 잘 잘라내고 점착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뭔가 틈이 생기고 한다면은 가루깍지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방제를 해주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식처를 줄여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발생 초기는 약충 발생 초기에 약제를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날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웃자란 가지가 큰 나무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먹이도 조건이 좋고 숨을 때도 많기 때문에 질소 시비라든지 이제 그 전정 방법 등 주의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약을 너무 많이 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천적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이제 천적이 없으면 얘네들이 발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천적도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시고 조금 독성이 적은 약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표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부 지역에서는 가루깍지벌레, 남부 지역에서는 버들가루 깍지벌레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각 과원에 발생하는 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과원에 어느 종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방제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루깍지벌레나 주경배나무의 경우에는 그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라고 NCPMS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이제 운용하는 페이지인데, 그 가루깍지벌레, 주경배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발생이 예측이 되는지, 언제 밀도가 이제 제일 높을 건지 예측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조해서 이제 방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린재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알, 그리고 이제 5번의 약충 단계를 거쳐서 성충이 되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4월 이후에 월동처에서 나와서 이제 가해하면서 산란하고 7, 8월경에 발생한 성충이 9월, 10월 무렵에 다시 가해를 합니다. 이제 보통 썩떡나무 노린재라거나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 뭐 갈색날개 노린재, 풀색 노린재, 안락수염 노린재 등이 이제 과실에 가해를 많이 하고요.
노린재의 피해를 받으면 사진에 보시는 저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육아기에 피해를 받아서 크게 움푹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컸을 때 피해를 받아서 이제 작게 점처럼 이제 파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육아에 이제 피해를 받으면은 저렇게 이제 끝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시커멓게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증상에는 이제 그 굳힘이라고 이제 빨대를 꽂아서 이제 가해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움푹 패인 데를 약간 이제 얇게 떠서 보시면은 가운데 뽕 하고 그 약간 주사 자국 같이 침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 다른 증상의 이제 노린재 피해 증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린재는 보통 약에 맞게 되면 기절을 합니다. 죽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린재를 죽인다기보다는 이제 기피 효과를 내서 이제 쫓아보내는 쪽이 더 방제에 적합하고요. 이제 3, 4월에는 기주식물 주변에 잡초가 있을 때 잡초를 조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3, 4월에 그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살충제 살포를 저렇게 한 줄 건너서 한 줄씩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콩가루벌레의 경우에는 유기재배 농가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혹시 콩가루벌레 피해를 입으시는 농가들 있으실까요? 네, 그럼 콩가루벌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알, 약충, 성충의 단계가 있는데, 성충은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날개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9월 중순 이후에 알을 낳아서 이제 월동을 하게 되고, 그 간모라는 것이 이제 봄에 부화해서 그늘진 곳에서 증식을 해서 이제 6월 중하순에 봉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번식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만주가 원산인데 콩가루벌레가 나오면은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콩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제 노랗게 벌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봉지 씌운 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배는 봉지를 거의 다 씌우기 때문에 조금 유기재배 농가라든지 이제 발생이 한번 됐던 농가에서는 조금 발생이 자주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약충과 성충이 배 과실 표면을 가해하고 이제 거기가 이제 심해지면은 찢어지고 낙과하게 되는데, 그 콩가루벌레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까지도 가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아직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경우는 이제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일찍 낙엽이 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방제에 주의해 주시고요. 콩가루벌레 방제 방법은 월동 직후에 그 조피 제거하고 이제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지 씌우기 전에 살충제를 뿌려주시고, 이제 피해가 심한 가원에서는 이제 6월 중순경에 추가로 방제를 이제 콩가루벌레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 약제는 보통 진딧물, 깍지벌레 이런 용으로 이제 제시된 약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녀벌레의 경우에는 주위에 이제 나무라든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지 근처에 있다 이럴 때 발생이 많이 될 건데요. 이제 연 1세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방제 방법은 사실 이제 적용약제가 배에는 등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라든지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약제를 사용을 해주시거나 이제 발생이 시작했을 때 많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갈색날개 매미충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여기 줄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줄기에서 이렇게 알을 낳아서 월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두꺼운 가지에는 알을 낳아도 피해가 크지 않은데 줄기가 조금 얇은 경우에는 이 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낳는 게 아니라
가지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알을 낳기 때문에 이런 피해 가지가 보이면은 전정하실 때 잘라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바닥에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꼭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른 데 옮겨 놓는다거나 이제 태워서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꽃매미의 경우에도 이제 알을 첫 번째 보시는 사진처럼 낳는데 그 4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은 그 진흙처럼 발라놓은 그 피해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농가의 경우에는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바닥에다 버렸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깨어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바닥에 버리지 말고 수거를 해서 한쪽으로 이제 치워서 방제를 하신다거나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눌러서 죽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이거 깨어나오지 않은 애들은 누르면 다 터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육기에 가지를 이제 절단하거나 했을 때 이 가지 잘린 부위에서 수액이 흐르게 되면은 풍뎅이라거나 파리류 등의 해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자르시고 나면 그 점착제를 꼭 도포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병해충 관리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휴면기인 12월에서 2월에는 이게 지난해에 어떤 병해충이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방제기, 내년을 위한 점검 작업, 그리고 이제 주행로는 어떻게 이제 잘 그러니까 정비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2월 무렵 월동 해충을 방제를 할 약재 같은 경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월동 해충의 경우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약재를 찾으시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동 해충 방제를 위해서 약재를 미리 이제 주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2월경에는 주경배나무위를 이제 잘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안 보이다가 한두 마리씩 따뜻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마리수가 확 늘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방제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기계유 유제, 이제 동해나 냉해가 동해나 냉해 피해가 이제 심한 농가의 경우에는 전용 약재 살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전정가지 정리, 그리고 이제 성페르몬 트랩을 농가에 설치할 경우에는 복숭아 순나방 트랩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3월 하순에 이제 그 주경배나무의 약충 방제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페로몬 트랩 설치의 경우에는 잎마리 나방류, 그리고 그 개화기에 이제 주경배나무를 관찰을 해서 이제 만개기 무렵 약충 방제 해주시고, 그 가루 깍지벌레 월동할 부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MCPMS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제쯤 발생을 할 것인지 예측 정보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5월 달에는 이제 페로몬 트랩의 경우에는 복숭아 심식나방, 그리고 이제 순나방 피해가 발생한 신초는 이제 제거해서 소각하거나 매몰 해주셔야 되고, 그 육아에 발생하는 노린재류를 이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그 깍지벌레류 위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응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응애 이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도장지 제거, 그리고 가지 유인 등을 통해서 이제 살충제라든지 살균제, 그리고 이제 다른 약제의 경우에 잘 부착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복숭아 순나방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제 조생종이나 수출종의 경우에는 수화기를 잘 확인을 하시고 그 이전에 이제 최대로 약을 칠 수 있는 기간, 이제 그런 거 안내를 받아서 약제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9월에는 순나방,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배나무의 월동 전 방제 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 약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가 궁금하다거나 해서 찾아보실 경우에는 그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1번에 작물명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병해충명을 입력을 한 다음에 농약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음 보시는 페이지처럼 그 약에 대한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약재가 뭐 맨 위에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더 세부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어떤 작물에 적용이 가능한지, 어떤 해충이 대상인지, 그리고 성분 함량이라든지 이제 독성 같은 경우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재의 세부 정보는 이제 그 약재 이름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 희석 배수, 그리고 이제 시기 및 횟수 등의 안전 사용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이용해서 혹시 추가 방제라거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 방제의 경우에는 이제 계통별로 이제 연 3회 이상 같은 계통을 쓸 수 있고, 뭐 살포 효과, 그리고 이제 보호 전용인지 치료 전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약재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개화기 전후에 병의 경우에는 약재 방제가 되게 중요한데, 강우에 따라서도 살포 기간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서 그때그때 기상 정보 확인하시고 이제 약재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재 부착량을 위해서는 물량, 적정 물량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제 혹시 이제 고농도로 치게 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우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 분판, 수화제 등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충 방제의 경우에는 이제 생육기에 방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방제가 필요한 시기에 방제를 해서 약재를 너무 과도하게 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엔 겨울철에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발생이 조금씩 빨라져서 이제 기다리다가 방제를 하시기보다는 미리 관찰하고 이때쯤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약재만 지속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병도 마찬가지고요, 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같은 약재를 계속 맞다 보면 거기서 버티는 애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 그 약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약재를 이제 바꿔가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 이름이 바뀌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성분이라든지 작용 기작이 바뀌셔야 됩니다. 약 이름이 다르더라도 성분이 같은 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이제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집형인지 섭식형인지 따라서 이제 약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확 시기를 고려를 해서 약재 살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시 주의할 병해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식물 검역 고시국가, 그리고 식물 검역 체계도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검역본부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 배 생과가 수출이 가능한 나라가 대만, 미국,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등 약 20개 국가가 있습니다. 주로 대만, 미국, 캐나다 등에 많이 수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이 국가에 아직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대만 수출 프로그램 참여 기관 중에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수출을 할 때에는 배 재배 농가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병해충 방제력, 그리고 이제 수출 농작물 안전 사용 가이드에 따라서 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에 한번 이제 검역본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방제력을 작성을 해드렸으니까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은 검역본부를 통해서 방제력을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우려 병해충이 가장 중요한 게 복숭아 심식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숭아 심식나방 6월 이전에 봉지 꼭 씌워주시고요. 재배 기간 중에 심식나방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복숭아 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 때까지 봉지 씌우기를 마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사과나 복숭아에는 이제 예찰 트랩을 설치해서 그 예찰 방제를 기록을 할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었는데, 배에 대해서는 이제 심식나방에 대한 이런 자료가
그러니까 기록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주의해서 이제 예찰하고 방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 단지의 규모가 30헥타 이상으로 조금 크게 이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재배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가원 내에는 배나무 이외에는 다른 과수가 없게끔 지침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봉지, 대미 수출용으로 승인한 봉지를 씌워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원 내에는 전부 이 봉지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일부는 내수용이라고 이제 대미용 이제 봉지를 씌우지 않을 경우에는 다 그걸로 교체를 하게끔 안내를 받은 농가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봉지 조금 조심히 씌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봉지를 씌우면은 그 선과장이 들어갈 때까지 봉지를 벗기지 않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심 대상 해충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그 콩가루벌레, 아까 보셨던 콩가루벌레, 그리고 여기 복숭아 심식나방, 그리고 잎마리 나방과 복숭아 명나방, 배명나방, 그리고 이제 복숭아 굴나방 등이 있고요. 복숭아 거위벌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루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방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이제 흑반병, 잿빛무늬병, 윰문병, 흑성병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제를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배 수출단지 내에 벚나무 속의 식물 등을 비롯해서 이제 우려되는 병해충의 기주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응애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기록을 해두었고요. 캐나다의 우려 병해충은 검은무늬병, 잿빛무늬병, 그리고 이제 복숭아 심식나방, 명나방, 배명나방, 그리고 응애, 벚나무 응애, 복숭아 순나방이 있는데 복숭아 순나방의 경우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서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서는 복숭아 순나방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가장 발견 가능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해충들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저희가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려 병해충은 심식나방, 노린재, 흰불나방, 거세미나방, 화상병 등이 있고요. 심식나방이나 순나방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우려 병해충으로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대해서도 우려 병해충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순나방이 있고요. 복숭아 심식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깍지벌레류, 그리고 이제 붉은별 무늬병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출이 가능한데 검역 병해충에 대해서는 귤에 대해서만 고시가 되어 있고 배나 이제 사과에 대한 병해충 정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가능한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향나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충의 경우에는 에모무늬 잎마리 나방, 콩가루벌레, 심식나방, 명나방, 복숭아 순나방, 가루 깍지벌레류 등이 있고요. 병원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알고 있는 붉은별 무늬병, 이제 검은별 무늬병 등 이제 다양한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병의 경우에는 보통 과실에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성병, 흑성병 위주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도 저희가 수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 병해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의
그렇게 이제 종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페루 이제 역시 심식나방, 명나방, 순나방, 가로 깍지벌레류 등이 있습니다. 우려병의 중은 다음과 같고요. 콜롬비아 역시 이제 방제력에 따라서 여기도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방제력에 따라서 방제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병해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심식나방, 순나방 꾸준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에는 이제 잿빛무늬병, 검은무늬병, 그리고 붉은별 무늬병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요. 해충은 이제 총 12종, 병은 총 5종에 대해서 이제 우려병해충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우려병해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역시 농진청에서 제공하는 방제력에 따라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삼고 있고요. 우려병해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도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이제 농산물 우수관리 GAP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해충 종합관리를 통해서 우려병해충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 기록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우려병은 총 15종이고요. 해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과원에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역시 순나방, 심식나방류 등이 있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검은무늬병, 윤문병, 가지검은 마른병, 적성병, 잿빛무늬병, 옥병, 흑성병 등에 대한 예찰을 먼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지 검역 시 병이 발견이 되면은 이제 롯들을 폐기하거나 반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해충의 경우에는 파레트를 소독한 다음에 재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 조금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우려병해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칠레의 경우에는 검역 병해충은 검은별 무늬병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해충의 경우에는 총 45종의 해충을 그 우려병해충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 사용 지침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약안전 사용 지침이 미국, 대만 등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농약안전 사용 지침의 설정 근거는 이제 수출 대상국과 우리나라의 배에 대한 농약 등록 상황 등을 점검을 하고 그 잔류 허용 기준 등을 이제 비교 검토해서 이제 잔류 기준에, 그러니까 대상국의 잔류 기준에 적합한 약재를 선정을 하고 안전 사용 시기를 재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내수로 이제 판매하는 배랑은 조금 이제 방제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만,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 대상의 지침이 작성돼 있고 나머지 국가에 대한 안전 사용 지침은 현재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류 허용 기준은 이제 종종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이제 최신 자료를 확인을 하고 이제 살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대상국의 잔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 살포 양량 그리고 간격 등을 매우 주의해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 살포 시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포장지에 표기된 주의사항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희석 배수 지켜주시고 사용 시기 그리고 횟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잔류 농약 양이 조금씩 높게 나오게 되면 수출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살포 간격을 2, 3일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7일 이상, 일주일 이상으로 살포를 하셔야, 간격을 두고 살포를 하셔야 이제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제 농약의 경우에는 혹시 그 전에 이제 단용으로 사용한 약재랑 성분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을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총 3번을 뿌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약이 겹친다. 그러면은 그 약을 2번 친 거나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잔류 허용 기준 꼭 참고해서 약제 살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 주의할 점은 그 대만의 경우에는 클로르피리포스라는 이제 성분 그리고 이제 클로르피리포스 메틸이라는 성분이 2021년 9월 달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요 약제가 보통 노린재 방제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대만 수출용은 요 부분 꼭 감안해서 그 약제를 빼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디노테퓨란이라는 성분 그리고 에토펜프록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었거나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조금 지키기 어렵겠다 싶으시면 이 성분 말고 다른 성분의 약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농약의 잔류 기준이 없는 약제의 경우 그 PLS 111 기준치인 0.1 ppm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캐나다에 적용할 수 있는 약제가 이제 없다 싶으면은 이 농도 지키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클로로탈로닐이라는 성분 그리고 플루페녹스론이라는 성분이 그 21년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참조하시고 이 농약은 이제 절대 주의 표시 보이시죠? 그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희 이제 공문으로 온 것 중에 대만 이제 안전 사용 지침이 그러니까 이틀 전쯤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그대로 있고 화상병 방제 약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어가지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약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병이나 해충 잘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궁금하시다거나 없으실까요? 네. 우리가요. 네. 이 교육을 받을 때 네. 지금 책자 있는 대로 지금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병충해에 대해서 책에는 기록을 못할 망정 잘 듣는 약제를 구두라도 몇 가지씩 약제 부연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강의 다닐 때 많이 이제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이신데 사실 저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제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보통 이제 성분명이라거나 작용 기작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자료라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특정 약제의 이름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약을 홍보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진청에서 이 약 쓰라더라 이렇게 와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제명은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었던 자료가 있다거나 저기요. 네. 화상병약을 네. 연초에 3번을 좀 쓰라고 썼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화상병이라는 게 한번 감염이 되면 폐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조금 잘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예방약제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다 치시는 게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뭐 개화기 이후에 하시는 방제는
사실 그게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험한 병이어서 네. 화상병은 지금 결과부터 어디까지 되는 일단 제가 알기로 익산에서는 발생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퍼지든 안 했다. 네,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잘 해주셔서 퍼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 다른 지역에서도 처음에 시작한 농가 외에는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